안녕하세요.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진행을 맡은 신미정입니다. 왜구, 13세기에서 16세기경에 우리나라와 중국 연안에서 해적지를 일삼던 일본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왜구는 당시 동아시아 정치 무역 질서 속에서는 그야말로 통제 불가능한 악단, 빌런에 가까웠습니다. 치열한 내전으로 실력을 갈고 닦은 무사와 낭인들이 큰 일본도를 앞세워 속도감 있게 벌이는 백병전은 당시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이었던 명나라도 쉬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고려 또한 왜구의 침입에 맞닥뜨려 수십 년 가까이나 연안 곡창지대를 버리고 피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큰 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이 난제 앞에서 도출된 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원앙진. 명나라의 무인 척계광이 창시한 원앙진은 농민으로 이뤄진 명예 징집병과 변변찮은 무기로도 살인기계에 가까웠던 왜구를 막는 데 효과를 발휘한 진법입니다. 적 하나를 여럿이서 막아 세우는 원앙진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비효율적으로도 보이지만 그 본질은 비숙련자도 균형 잡힌 공수 합의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현대 군에서도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전투 병과가 합동작전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원앙진은 말하자면 강한 적에 맞설 양산형 히어로 전대의 협동작전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밀리터리 M에서는 이 원앙진을 비롯해 왜구에 맞서 개발된 협동작전과 쓰였던 무기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밀떡에 의한, 밀떡을 위한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환장님, 팬더님 이번 주에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무기와 전쟁사 주제를 들어보니까 원앙진이더라고요. 아 이제 하다 원앙도 무기로 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그 조류, 원앙, 오리, 오리과 떡. 맞죠? 맞습니다. 아하. 그 원앙이 맞고요. 그 원앙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원앙진? 이 원앙진에 대해 얘기하려면 일단 그 명나라 시절 후기 이 왜구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아하. 16세기 명나라 가정제 시절에 크게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가정왜구라고도 합니다. 이 당시 일본은 그 센코쿠 시대, 그러니까 전국 시대라고 불리면서 치열한 내전 상태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은 넘쳐나는데 세상은 어지럽고 먹을 건 부족하니까 이들이 만만한 명나라를 공격하는 해적 집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아. 일본 여기저기서 이 대규모 해적들이 생겼는데 이 개중에는 명나라가 아닌 조선을 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555년의 을묘 외변이죠. 이때도 60저 이상의 배를 탄 8천여 명의 왜구가 남해안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명나라는 이런 공격을 수시로 당했던 거죠. 8,000명. 네. 이거는 해적 수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상 뭐 해안 지방 영주나 군벌 세력의 군대라고 봐도 이게 과언이 아니죠. 명나라에 상륙한 뒤에도 군대처럼 행동했고 말이죠. 당대 왜구의 침략을 그린 왜구 정건이라는 기록화가 있는데 네. 쫙 펼쳐지면 이렇게 깃발을 걸고 나각을 부는 지휘체계가 보이고 대역을 갖추고 무기별로 병가가 나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완벽한 군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주의 도편 2권의 기록에는 왜구의 행동이 이렇습니다. 왜구는 호접진을 즐겨 사용하며 지휘관이 한번 부채를 흔들면 모두가 칼을 휘두르며 흩어진다. 대역이 분산됨으로 포위하기 어렵다. 상대는 먼저 한두 명을 보내 사격을 유도하고 활과 탄이 닿으면 돌진한다. 이건 정말 군대입니다. 군대. 이런 외놈들. 외놈들. 아니 명나라가 보통 사이즈의 나라가 아니고 말이죠. 그쵸. 왜 이렇게 당한 겁니까? 덩치만 큰 건가요?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은 크게 개인, 무기, 집단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유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왜구들의 개인 무력이 굉장히 많이 강했는데 이건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 실전으로 단련된 결과죠. 반대로 명나라의 경우에는 이 북병은 실전 경험이 제법 있었지만 이 남병은 왜구 말고는 뭐 싸울 일이 없었으니 뭐 전투 경험도 전무했죠. 그리고 가정 왜구들은 소부대의 지휘관들도 전투 경험이 많아가지고
소부대 단위로 분산되어도 정말 잘 싸웠어요. 아. 특히 남방의 구릉이나 하천이 많은 지역에서는 대군이 밀집해서 중앙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아. 그러니 10명 이하 혹은 수십 명 단위 교전에서는 명나라군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의외네요. 이 전술로는 뭐 거의 유치원생이랑 어른이랑 싸우는 격인 것 같은데요. 뭐 거의 그런 수준이죠. 이 무기의 우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음. 일본 국내에서 한참 싸우다 보니까 이 무기들이 크게 발전을 했죠. 사실 일본 하면은 뭐 칼부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시절 명나라나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도 일본의 칼은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일본도 칼 유명하죠. 일본 만화나 영화에도 막 늘 주인공이 칼을 차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많이 유명하긴 하지만은 이 당시 일본에서 일본도를 타치, 명에서 외도라고 불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장검이 굉장히 많이 쓰인 것 같지만 실제로 큰 피해를 입힌 건 칼이 아니고 창이었습니다. 창이요? 예. 칼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양조 평양록 사관을 보면 왜구가 길이만 1장 8척에 달하는 장창을 써서 병사들이 곤란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나라 시절 도량으로 환산하면은 무려 5m를 넘어서 6m를 바라보는 긴 창인데요. 일렬을 서서 이거를 내밀고 달려드니까 창이 짧은 명나라 군사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이걸 상당해서 명나라들도 긴 창을 만들면 그러니까 칼을 뽑아도 왜구도 창대 안에 싹싹 들어서 칼을 걷어서 창대를 치거나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말이죠. 네. 바람의 검이라고. 아, 굉장히 제가 역도. 좋아했던 만화가 있는데 그 정도면 바람의 창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뭐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량도 밀려, 뭐 경험도 밀려, 무기도 밀려. 뭐 명나라는 뭐 했습니까? 결정적으로 이 집단의 우위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시기에 왜구들은 이 수천 명 단위로 몰려났는데 명나라 남부에는 그 병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나마도 이 지방별로 흩어져서 이 현별로 쌓아둔 성벽에 의존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왜구가 이 수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약탈하러 온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보급품도 거의 챙기질 않고 갑옷도 약식이라 몸이 굉장히 가벼웠어요. 그래서 규모가 큰 명군이 쫙 몰려와도 이 발이 빨랐기 때문에 쉽게 도망칠 수가 있었죠. 키도 작았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작았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기는 게 오히려 어려웠던 이상한 상황이었다 싶습니다. 당시 왜구의 전투력을 잘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555년 샤오싱에 상륙한 왜구들이었는데 이때 상륙한 왜구들이 한 100여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100여 명 남짓한 왜구들이 저장성, 안희성, 장수성을 돌파하면서 각 지역의 명군에서 공격해가지고 무려 4,000명 이상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요? 100명이 4,000명을요? 그게 5,000명이었다는 설도 있고요. 100명이 5,000명을 이겼다. 한 명에서 몇 명을 상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50대 1? 우와. 결국 전멸시키긴 했는데 석 달 가까이 뭐 자신들이 이길 만한 싸움만 계속하니까 치고 빠지고 도망가고 막 그래가지고 얍삽해.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전과가 나온 겁니다. 치고 도망가고 하면서.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니까 이 상황을 타개할 그 척계광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일단 그 절강성에서 왜구의 침입을 막으라는 임무를 받고 부임은 했는데 이 돌아가는 상황을 쭉 보니까 정말 이 총체적인 난국인 겁니다. 뭐 군사의 질도 밀려, 무기도 밀려, 상황도 안 좋아. 특히 전투를 시작하면은 일단 백병전에서 밀리고 보는 상황이 정말 뭐 골치 아플 수밖에 없었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걸 어쩌나 싶은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을까 싶네요. 그래서 척계광은 왜구를 상대한 여러 사람을 만나며 의견을 구합니다. 그중에 당순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침 그 병분앙중 벼슬을 하다가 절강성을 순시하면서 승명노전투에서 왜구와 직접 싸워보고 상대할 전술을 고안합니다. 당순지는 10여 명 내외의 왜구를 백병정으로 이렇게 제압하려면 가장 먼저 왜구의 장창을 상대 압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창을 잡으면 왜도 같은 무기도 자연스럽게 압도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창이 문제다, 요거였습니다. 창이 문제다. 네. 뭐 총이나 활로 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총 같은 무기가 괜찮긴 하는데 실제로 척계광은 다른 명나라 장수보다 총을 중시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하지만 당시 총은 발사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칼날이 오가는 백병전에 쓸 무기는 아니었죠. 그래서 총병은 따로 모아서
비교적 규모가 큰 싸움에서 쓰고 백병전을 벌일 수단은 따로 찾은 거죠. 그러니까 백병전에서 창을 쉽게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마디로 더 긴 창입니다. 그러니까 외구의 창이 명군의 창보다 강한 이유도 그거고요. 네. 하지만 당시 외구의 창은 길이가 5m가 넘는 장창이라 긴 창을 만들기 어려웠어요. 척계강도 1척이 길어지면 1척만큼 강해진다면서 긴 무기들을 도입하려 했지만은 사람이 쓰는 시야 한계가 있었죠. 이렇게 긴 거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갖고 다닙니까? 지금 막 쪽쪽쪽쪽쪽이 이게 싹 낚싯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 답답합니다. 그래서 당순지는 더 긴 창을 드는 게 아니라 아군의 장창병을 보호해줄 동료를 붙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말 이 뭐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죠. 대단한데요. 창을 든 병사를 보호할 그렇죠. 전담 동료 병사가 따라 붙나요? 팀워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명나라는 수백 명쯤 되는 부대별로 병사를 구성했습니다. 이 초는 장평만, 이 초는 이렇게 창병만 이렇게 모아놓고, 이 초는 건병, 이 초는 군병, 이 초는 총병 이런 식이었죠. 딱딱딱 부대 편제를 나눠가지고 이게 외구를 상대하기는 맞지 않았어요. 아니 왜요? 한꺼번에 덤벼드는데 이거는 나는 총병이니까 총만 쏴야지 이러고 있으면 칼 들고 총 들고 어떻게 해요?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전투 경험은 많은 외구들은 창병만 우르르 몰려있으면 창으로 다루는 동안 창대 간경으로 칼 들고 들어가서 싹싹싹 베어버리는 거죠. 사이로 싹 들어가지고. 건병만 있으면 멀리서 창으로 툭툭툭 찔러버리고. 그래서 당순지는 아주 작은 단위에까지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게 여러 무기를 조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말 맥을 딱 제대로 짚은 전술인 것 같은데 그런데 기존의 그 명나라 군제를 다 갈아엎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닌가요? 5명의 병사로 구성돼 반 하나를 두고 외구처럼 긴 창을 쓰는 창병을 셋, 그리고 상대 창병 공격을 앞에서 받아줄 방패병 하나와 그러니까 낭선을 써서 외도의 접근을 막을 병사를 하나 묶자고 했습니다. 창은 공격하고 창병에 대한 공격을 방패와 낭선이 막는 겁니다. 낭선은 뭔가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 무기인데 네. 대나무 가지를 치지 않고 만든 창이었습니다. 대나무. 대나무, 진짜 대나무. 그러니까 장가지 끝에 칼날을 달아가지고 적의 접근을 막았어요. 이렇게 막 흔들면서.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창겸 뭐 이렇게 철조망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들어보니까 뭐 엄청난 조합인 것 같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그렇죠. 이런 그 당순지의 5인진 구성에 영감을 받았죠. 이거만은 외구를 백병전에서 상대할 수 있겠다. 딱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척가군을 만들게 된 거죠. 오호. 그러니까 척계광이 주목한 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5인 구성의 전술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전진하고 물러나고 하려면은 결국에 누가 지휘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죠. 수백 수천 명이 5명씩 갈라져서 싸우면은 그걸 어떤 지휘관이 일일이 다 컨트롤합니까? 그래서 척계가 이 5인 1조를 하나로 묶고 이 2조를 지휘할 지휘관과 평소에 병사들의 식사나 잡무를 맡아주고 싸우는 중에 지휘관을 보조할 이렇게 화병을 붙여가지고 12명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진을 만들어야겠다는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뭉쳐서 싸워보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원한지.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뭐 그게 끝이 아니죠. 이 각진의 지휘관을 병사 중에 추천을 받도록 해가지고 이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모름지기 이렇게 조장은 추천을 받아야죠. 병사들의 추천을 받아서 지휘관을 둔다는 생각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병사들도 팀워크도 괜찮아지고요. 팀워크가 좀 살벌해졌죠. 왜? 조금. 이게 뭐냐면은 네. 다르면 지휘관이 죽거나 진이 흩어지면 12명 팀이 이 진에 소속된 인원들 모두 사형시키는 이 엄격한 규율로 지휘관의 그 결정을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너무한다. 그러니까 나 죽으면 너희 다 죽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이렇게 틀을 딱 잡아놓은 후에 지휘관은 맨 앞에 서가지고 진을 지휘하면서 상황 판단하고 지시하며 싸우게 만든 겁니다. 그럼 팀장이 너무 어깨가 무거워지겠는데요. 그렇죠. 나 죽으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요. 너무 엄격한 군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면은 진짜 진이 우리 한 몸처럼 움직여야겠다는 무서워. 무서워서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지휘관하고
화병 빼면은 구성 자체는 단순히 뭐 이게 당순지의 구상을 그대로 가져간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아군 장창을 보호하고 그 장창으로 상대를 압도한다는 개념은 그대로인데 이 세부적으로는 약간씩 다릅니다. 원앙진에서는 각 반마다 이 큰 방패와 투창, 유도로 무장한 병사와 낭선을 담당하는 병사가 1명, 장창수가 2명, 마지막으로 단도수가 1명씩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도수들이 장창수의 측면과 후위를 이렇게 막거나 앞선 병사들을 독려하고 야 싸워라 이렇게 하면서 상황에 따라 지휘관이 예비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도수는 당파나 철적, 곤, 언월도 같은 무기를 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무기가 한국에서 이게 포절도 보면 포저복 입고 삼지창 하나 들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당파입니다, 당파.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 무기거든요. 이게 갈고리 사이에 상대 무기 딱 돌리면은 칼이 날아가요. 이렇게 이게 밀어내기도 좋고요. 평소에는 창대를 걸어 놓을 수도 있고 싸울 때는 화전이나 로켓을 쏘는 받침대 역할도 했었습니다. 이 진의 운영 자체도 이 당순지의 구상과는 좀 다릅니다. 척계강이 절강 땅을 쭉 살펴보니까 이 지형이 천차만별이라 항상 12명씩 뭉쳐서 싸우거나 이열 총대를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 보였거든요. 지휘관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 진을 바꾸게 했습니다. 당순지의 구상대로 5명씩 이계도를 짜 펼쳐지면 오행진, 오행진 둘이 2열로 방어하면 양의진, 그리고 낭선병 둘이 지휘를 보호하는 동안 단도수가 각 오행진에 붙어가지고 새 집단을 만드는 삼재진까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절묘하게 변했습니다. 삼재진, 양이, 오행. 원앙진 안에 또 나름대로 디테일한 전술들이 숨어져 있었네요. 뭐 이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5명을 기본으로 상황에 맞게 2팀이 모이거나 아니면 뭐 3팀으로 나누거나 해서 진을 짰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척계강은 초 단위로 뭐 포수, 조총수, 군노수를 모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원거리 병기를. 척계강이 쓴 연병실기를 보면 척가군은 2699명의 보병과 별도로 1080명의 조총병을 집중 운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스페인의 테르시오나 일본 전국시대 부대에 비해서 2배는 많은 규모였죠. 이렇게 대규모 전투에서는 화력으로 왜구를 압도하고 근접전에서는 원앙진으로 국지적인 수적 우위와 병기의 상성을 모두 화력에 이기는 것이 척계강의 구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성된 척가군 4천여 명은 1561년 4월 왜구 2만 명이 쳐들어오자 즉시 공세에 나섭니다. 왜구가 이 세 갈래로 갈라졌으니까 하나하나 치려는 거였죠. 왜구들이 보기에는 정말 웃기죠. 항상 백병정만 이렇게 걸면은 깨지던 명나라 놈들이 창 좀 긴 거 챙겨와가지고 덤비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명나라는 그동안 당했던 수모 갚아줬나요? 이게 곧 해안에서 첫 충돌이 있었는데 네. 백병전 끝에 왜구 200명이 죽고 척가군은 1명만 부상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야말로 압승이네요. 그렇죠. 첫 전투에서는 척가군이 규모가 훨씬 크기도 했지만은 방패와 낭선으로 장창과 외도를 묶어놓고는 아군의 창병이 일방적으로 공격했다는 게 구상이 이게 척계관의 구상이 적중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왜구들은 그동안 겪은 전투와 상황이 너무 달라지니까 당황한 거죠. 그렇겠네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백병전을 피하면 이 원앙진 부대들이 포위하는 동안 척가군 총병들이 앞으로 나와서 이 총으로 압도를 해버렸습니다. 원앙진 하나로 완전히 구도가 뒤바뀌었네요. 이전에는 왜구가 군량을 노리고 명군을 습격하게 됐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후로 척가군이 사냥꾼 막 쫓아가고 왜구가 사냥감이 됐었죠. 갈라져 나온 왜구들 중 일부가 척계강을 비워둔 신하성으로 갔는데 척계강은 성으로 돌아가는 대신 부장을 보내서 성을 공격하려는 왜구들의 뒤를 치게 했습니다. 여기서 척가군 3이 죽었지만 왜구는 280명의 목이 날아갔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승리였네요. 12명 구성 중에서 한 명은 취사병이잖아요. 취사병. 말 그대로. 근데 이 취사병은 사실 전투에 실질적으로 임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전투명 한 명을 더 데리고 와서 끼워 넣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화병을 따로 둔 덕분에 네. 전투를 치는 병사들이 잔무에서 해방된 거죠. 그러니까 휴대하는 물자도 크게 줄어가지고 왜구를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화병이 있었기에 병사들의 전투력이 더 업그레이드된 거죠. 그럼 취사병은 적이 날아오면 싸우진 않나요? 그 보조를 하는 거죠. 네. 지휘관 옆에서.
12명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으니까. 밥도 짓고 밥도 싸움도 짓고. 하고 네. 멀티네요. 멀티. 그렇게 깊은 뜻이 또 화병에게 조금 그만큼 미안하네요. 이러다 보니까 왜구들도 이 방책을 생각합니다. 원앙진의 둔한 부분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이 삼재진이나 오행진을 써서 모조리 받아쳤죠. 그리고 그 이전엔 불리하다 싶으면 도망갈 수가 있었는데 네. 이 같은 경보병 중심의 그 척가구는 이 왜구들과 그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빨랐죠. 그래서 왜구의 승승장구는 이렇게 안녕하게 되나요? 척계관은 그렇게 한 달 동안 절강성 일대를 휘휘 돌아다니며 부대 단위로 뭉쳐다니던 왜구들 모두 격파하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큰 전투만 5차례 잡아 죽인 왜구만 5천 명에 달하는데 인변 소실은 고작 20여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에 걸친 전투를 대주대첩이라고 부릅니다. 또 기억 속에 역사책 속에 그 스멀스멀 또 오르네요. 왜구가 엄청난 위기감을 좀 느꼈을 것 같은데요? 이때 워낙 척계강의 활약이 대단해서 왜구들 사이에는 척가군을 만나면 사담지 못한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하죠. 척노호, 즉 척가의 늙은 호랑이라는 일본 쪽 별명도 이때 붙었고요. 그동안 많이 까불었어요. 많이 까불었고 작은데 그동안 애썼는데 임자를 이제 제대로 만난 것 같네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왜구들도 알아서 물러서지 않을까 싶은데 안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13명씩 조를 짜볼까? 14명씩 우리 조를 짜볼까? 그런 게 아니라 왜구들 하는 일이 약탈이지 않습니까? 네. 못하면 굶어 죽잖아. 그러니까 굶어는 죽겠는데 척계강은 무섭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이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절강성이 아니라 복권을 쳐러 갑니다. 척계강 없는 데로. 이때도 한 10,000명은 넘고 2만은 조금 안 되는 대규모 침공 병력으로 복권성을 쳐들어갔죠. 아니 그러면 복권성도 우리가 들어봤는데 원앙진을 쓰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좀 해보지 않았을까요? 척가군처럼 숙련되지 않으면 이게 뭐 제대로 쓰기가 어렵죠. 아무튼 이 복권성이 침략을 당하니까 또 척계강과 척가군이 불려갑니다. 그리고 척가군은 횡서섬에서 적진 앞을 정말 정면으로 건너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해가지고 1,000명에 달하는 왜구 본대를 싹 쓸어버립니다. 척가군 상대는 13명에 불과했죠. 척가군 승리했네요. 제대로 승리했네요.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척가군이니까. 네. 그리고 한 달 동안 뭐 기점, 우적, 임돈에서 연속으로 대규모 왜구들과 싸워가지고 모두 이겨버렸습니다. 임돈에서는 4,000명 왜구를 상대해서 척가군이 고작 69명밖에 전사 안 했습니다. 69명이요? 예. 그래서 이 왜구들은 워낙만 날아가도 두려워했다는 농담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원앙지는 명나라를 넘어 국제적으로 그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 되면 국제적으로 떨칠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겠네요. 그렇죠. 덕분에 명군도 척가군만큼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뭐 원앙진을 익혀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4차 평양성 전투에서 중국 남부 출신 병사들인 남병들이 원앙진을 구사하며 싸워서 대활약을 펼쳤다는 기록도 있죠. 그래서 조선도 어떻게든 베어버리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병학진암입니다. 척계강이 쓴 그 기요신서를 나름대로 재해석한 책인데요. 여기에도 원앙진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원앙진은 대외구 특화 전술을 넘어서 이 동아시아에서는 그 역사를 바꾼 그 소부대 전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오늘 같은 얘기를 듣고 나면요, 저는 전쟁에 있어서 엄청난 성능 좋은 무기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뛰어난 전술이 유리한 건지 좀 고민하게 되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전 전술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저는 좀 무기 쪽에 약간 좀 비중을 두는 편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그때 갈래? 반반. 지금까지 무기와 전쟁사, 특히 원앙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총에 대한 심층 분석 토크를 이어갑니다. 밀리터리 M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총 대 총 코너. 지난 시간에 베르그만 MP-18 기관 단총과 윈체스터 M1897 트렌치건의 개발 배경까지 들어봤고요. 이번 시간엔 두 총들의 본격적인 실력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승패가 확실하게 갈렸는데 뭐 실력 대결까지 할 거가 있나요?
아니 미군이 베트남에서 물러났으니까 M16이 AK-47보다 뒤처지는 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에이, 그건 아니죠. 뭐 좋습니다. 역사의 승패를 떠나서 1차 대전 당시 서부 전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두 총의 날 것 그대로의 실력을 한번 파헤쳐보죠. Get in the ring. 첫 번째 라운드, 서부 전선에서 펼쳐졌던 두 총의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팬더님의 설명에 따르면 MP18로 무장한 돌격대의 맹활약 덕분에 돌곤이 파리 근교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을 하고 파리를 점령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했는데 왜 그게 좌절된 거죠? 뭐 연합군의 반격도 반격이지만 돌격대의 진격 속도를 보급 라인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독일군의 고질적인 문제점이긴 한데 뭐 아무리 최첨단 화기로 무장하고 있다고 해도 탄 떨어지고 먹을 거 떨어지면 싸울 방법이 없잖습니까? 결국 돌격대는 최전선에 고립된 채 연합군에게 실컷 두들겨 터집니다. 그런 와중에 말씀을 하셔야죠. 이게 충계 공세가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나서부터 독일군 병사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참호에 돌입했던 동료들이 떼죽음을 당했네. 미군 총에 맞았다 하면 치료도 안 된다더라. 아무튼 뭐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야 그 충격적인 실체가 밝혀졌죠. 1918년 7월 21일 독일군 병사들이 프랑스 바카라 지역에서 미군 병사 하나를 생포했는데 이 친구가 듣도 보도 못한 기괴한 산탄총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아니 산탄총이 뭐가 기괴해요? 그 산탄총에 쓰는 탄이 문제였습니다. 낙구슬 9개가 내장된 12계집 더블로 벅샷을 썼지 않습니까? 네, 뭐 사슴 잡는 탄이죠. 진승 잡는데 쓰는 총을 사람한테 쓰는 게 말이 됩니까? 뭐 납구슬 9개가 마음에 안 드셨나 본데 그렇게 따지면 뭐 폭탄 누슬이 말았어야죠. 그리고 독가스에 화염방사기까지 써쓰면서 뭐 참. 그리고 기관단총도 당하는 입장에선 뭐 굉장히 피곤한 총이었어요. 그럼 미군도 기관단총 쓰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미군도 참호전에 대비해서 4호구경 기관단총을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뭐라? 이거 톰슨 기관단총 비슷한데요, 이거? 톰슨의 원형에 해당하는 놈이죠. 애당초 참호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유럽에 배송되기 이틀 전에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대비를 못했죠. 미군이 MP18을 극히 싫어했다고 알고 있는데 기관단총 자체를 싫어한 거 아니었네요. 뭐 독일군이 하도 산탄총 가지고 뭐 비인도적인 총이네 어쩌네 하니까 미군도 뭐 기관단총 가지고 비겁한 총이라고 걸고 넘어진 것뿐이죠. 물론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 갱들이 하도 톰슨 기관단총으로 사고를 치고 다녀가지고 미국 내에서 기관단총 이미지가 급추락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군은 어쩌다가 산탄총을 대인용으로 쓰게 된 겁니까? 미국에선 이 경찰이나 교도소 경비들이 이 산탄총을 원래 많이 썼어요. 그리고 산탄총을 전쟁터에 투입한 것도 이 1차 대전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요? 미국 필리핀 전쟁 당시 그 밀림 속에서 모로족과 싸울 때 투입했었죠. 그 모로족이라면 창칼로 이렇게 무장하고 약물에 취해가지고 덤벼졌다 그 무시무시한 부정 말인 거죠? 맞습니다. 이 모로족 전사들은 총을 맞으면 죽거나 다친다는 개념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권총탄을 여러 발 맞고도 6탄 공격을 감행해서 미군 병사를 창으로 찔러 죽인 사례가 속출했죠. 그래서 개발된 게 저지력에 올인한 4호구경탄이랑 콜트 M1911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거야 나중 일이고 당장 모로족과 대적할 만한 총이 필요했던 미군이 긴급 투입했던 총이 윈체스터 M1897 라이어트건입니다. 30인치에 달하는 민수형 버전의 총열 길이를 20인치로 짧게 줄인 버전으로 미국 경찰이나 교도소에서 쓰던 산탄총이 바로 이 물건이었죠. 그래서 1차 대전 때도 MP18에 대적할 무기로 산탄총을 긴급 투입했다. 요건가요? 아니죠. 미군은 1차 대전에 뒤늦게 참전했지만 이미 개전 초기부터 서부전선 참호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무기가 브라우닝 오토매틱 라이플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4호구경 기관단총도 참호전에 대비해서 개발한 총이었죠. 윈체스터 M1897 트렌치건의 경우에도 MP18에 대적할 무기로 급하게 도입한 게 아니라 미군이 참전하기 1년 전부터 차근차근 참호전에 대비해서 개량한 총입니다. 어떤 개량을 했나요?
백병전에 대비해서 이 대검을 꽂을 수 있도록 그 착검 장치를 붙였고요. 뜨거워진 총열을 맨손으로 붙잡아도 화상은 입지 않도록 총열에 방열판을 달아놨죠. 저 방열판이 백병정용으로 달아둔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 총열을 빨리 식히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오, 야, 나름 이게 세심하게 신경을 썼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개조 작업을 진두지휘한 인물이 이 모로족과의 전투에 직접 참가했던 유경험자였기 때문이죠. 누군데요? 1차 대전 당시 미 원정군 총사령관이었던 존 조지프 퍼싱 장군입니다. 이 퍼싱 장군은 모로족과의 실전 경험을 통해 산탄총이 근접전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착검 장치에 방열판까지 붙인 특제 산탄총을 적극 기울였던 거죠.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사실 이 퍼싱 장군이 뚝심 있게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1차 대전 서부전선에 이 산탄총이 투입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왜요? 미군 상층부가 이 산탄총 도입을 적극 반대했었거든요. 하긴 뭐 그렇죠. 유효 사거리가 50m도 안 되는 총을 정규군 제식총으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12게지 산탄을 따로 챙겨보내야 하니까 보급도 번거롭고요. 뭐 그런 면에서 MP-18은 참 무난한 총이었겠네요. 뭐 그렇죠. 사형탄도 권총탄이고 탄창도 권총탄창을 그대로 쓰면 되니까 보급면에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좋습니다. 뭐 지금까지 트렌치건과 MP-18의 만남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라운드에선 두 총의 실전 성능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호전 환경에서 1대1로 맞붙었을 때 이거를 가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참호전 환경부터 면밀하게 분석해보죠. 사실 참호전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구역은 참호 내서가 아니라 아군 참호와 적군 참호 사이의 무인지대였습니다. 그렇죠. 이 무인지대의 폭은 짧게는 수십 미터, 길게는 1km에 달했는데 수많은 포탄 구덩이와 철조망, 지뢰가 1차적으로 병사들의 발목을 잡았고 야포와 박격포, 그리고 저격총과 기관총이 병사들의 진격을 대부분 막아냈죠. 바로 그 무인지대에서 기관단총과 산탄총이 1대1 대결을 펼친다면 어느 쪽이 유리할지부터가 따져봐야 됐죠. 좋습니다. MP-18은 유효 사거리가 200m 내외입니다. 12게이지 더블어 벅샷을 쓰는 산탄총은 유효 사거리가 길게 잡아봐야 50m 내외 아닙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20m 내외죠. 이야, 아니 한장님이 입 바른 소리를 할 때도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뭐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뭐 좋습니다. 무인지대에서의 전투는 MP-18의 압승으로 처리하고 다음 라운드로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무인지대의 폭이 짧게는 수십 미터, 뭐 길게 1km 되는데 사거리가 기술로 유리하잖아요. 왜 유리해요? 저는 무인지대로 나가서 싸울 생각이 없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뻔히 불리한데 나가서 싸우는 게 이상한 거죠. MP-18은 참 윈체스터 1897은 방패라는 말이 뭐 괜히 나왔겠어요? 그럼 참호 안에서 계속 수비만 할 겁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야간엔 뭐 제가 쳐들어가야죠. 야간전에서 산탄총이 유리하다? 시야 확보가 되는 낮 시간엔 사거리가 긴 MP-18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하지만 야간전에선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1차 대전 땐 야투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조명이라고 해봐야 조명탄이 전부라 정확한 조준은커녕 피하 식별도 어렵죠. 이럴 땐 근접전으로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대충 쏴도 대충 맞는 산탄총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설명이 대충대충이에요. 뭐 좋습니다. 그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윈체스터 1897 트렌치건용 12게이지 산탄은 지름 8.4mm짜리 더블 벅샷 9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쐈을 때 거리별로 어느 정도의 명중률이 나오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죠. 시작하시죠. 참고로 트렌치건 총들 길이가 20인치고 실험에 사용된 산탄총은 18.5인치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타겟은 인체 상반신 크기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15야드 거리에선 더블 벅샷 9개 모두 명중, 25야드에선 5개, 30야드에선 6개, 40야드에서도 6개, 마지막으로 50야드에서는 2개 반이 명중입니다. 요약 정리를 하자면 50야드, 그러니까 45.7m 내선 적당히 조준하고 쏴도 인체 상반신 크기의 최소 2.5발 이상은 명중한다 이겁니다. MP-18도 50야드 거리에서 풀오토 사격으로 인체 상반신 정도는 이게 얼마든지 이게 좀 더 명중시킬 수 있거든요. 그거는 주간에 그 정조준하고 쏠 때 얘기겠죠. 산탄총은 그냥 딱
딱 한 방입니다. 야간에 대충 조준을 하고 쏴도 50야드 이내에서는 100% 명중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야간에 기관단총을 연사로 쏘면은 그 총구화염 때문에 본인 위치까지 쫙 드러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죠? 이게 뭐 특단의 뭐 대책이라도 있나요? 필승 전략을 방금 세웠습니다. 뭔데요? 무인지대에서 산탄총과 맞붙을 때는 50야드 이상 거리를 두고 주거리 공격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야 장난해? 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뭐가 너무해요? 환장님은 야간 정보 한다면서. 다음 단으로 넘어가시죠. 참. 자, 이번 3라운드는 무인지대를 지나 참호 내에서 전투를 벌여졌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측할 필요가 있나요? 산탄총은 뭐 방아쇠만 당기면 저 비좁은 공간에 나쁜 9개가 쫙 뿌려지는데 뭐 피할 수는 있겠어요? 9개가 아니라 90개를 뿌리면 뭐합니까? 벽에다 가로막히는데. 아이 저렇게 탁 트여있구만 뭔 벽이 있다 그래요? 참호 내부에. 환장님이 참호 구절 잘 모르시나 본데 참호라는 거 기본적으로 최전방 참호, 지원 참호, 예비 참호 3중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3중의 참호 라인은 모두 연락 참호로 연결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참호 라인은 절대 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 형태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 요리조리 뭐 숨을 구석이 많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미로처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환장님 생각처럼 참호에 난입해서 산탄총 한 방에 쓸어버리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뭐 어쨌거나 이 참호가 비좁은 건 사실이니까 뭐 1대1로 딱 맞췄을 땐 산탄총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런 장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에이 저건 기관총이니까 가능한 거죠. MP18도 장탄수가 32발이나 됩니다. 탄창 바꿔가면서 얼마든지 저렇게 쏠 수 있어요. 트렌치건은 장탄수가 5발밖에 안 되고 연사 속도도 훨씬 느리니까 MP18한텐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장탄수 많고 연대 속도 빠르니까 MP18이 참호도 내서 싸울 때 유리하다 이건가요?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좋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확실하게 따져보죠. 일단 트렌치건의 장탄수는 약실까지 포함해서 최대 6발입니다. 예, 다 인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12게이지 탄탄 한 발엔 더블어 벅샷 9개가 수납되니까 트렌치건의 수납되는 더블어 벅샷은 총 54발입니다. 구구단입니까? 그렇죠. 즉 실질적인 장탄수는 트렌치건이 MP18보다 22발 더 많은 셈이에요. 뭐 이의 없으시죠? 계속해보세요. 그리고 연사속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트렌치건은 이 슬램 파이어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채 이 잠근 손잡이를 계속 앞뒤로 딱딱딱 움직이면 총알이 계속 나간다 이거죠. 제법 빠르네요. 이게 고기 차단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요즘 나오는 산탄총들은 이 안전사고의 우려 때문에 뭐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아무튼 훈련을 제대로 받은 병사들은 이 슬램 파이어 모드로 1초에 최대 3번까지 격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1초에 더블 벅샷 27개를 발사하는 셈이죠. 연대 속도가 빠른 걸로 유명한 크리스벡터 기관 난총보다 연대 속도가 더 빠르다 이겁니다. 듣자 하니까 어이가 없네요. 그런 계산법이 어디서 나옵니까? 차라리 벅샷 대신 버드샷을 쓰시죠. 장탄수의 연사속도가 거의 무한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한 발이면 수백 발씩 나가니까. 에이, 버디샷을 전투용으로 어떻게 씁니까? 새나 잡아야지. 제가 더블 벅샷 하나하나를 그 실탄으로 취급한 이유는 실탄으로 취급해도 될 만큼 충분히 위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데요? 12게이지 더블 벅샷의 총 속도는 400m/s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블 벅샷의 무게는 3.48g이니까 운동 에너지를 환산하면 279줄이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위력이냐?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며 1차 대전을 촉발시켰던 380 ACP 탄과 운동 에너지가 거의 동급입니다. MP18에서 나가는 9mm 탄은 총구 운동 에너지가 584줄입니다. 트렌치건은 더블 벅샷 9발이 동시에 나가니까 한 방에 이게 곱하기 9를 해보면은 2,511줄이 뿜어져 나갑니다. 야, 저번부터 곱하기 잘하시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MP18은 초당 7발이 나갑니다. 보세요. 7발 곱하기 584 곱하기 하면은 초당 4,088줄입니다. 그럼 뭐 트렌치건도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더블 벅샷이 뭐 1초에 27발 나가니까 와 이거 몇 발이야 이거면은 와 뭐 초당 7,533줄 나오네.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이 실질적인 연사 속도와 운동 에너지 모두 트렌치건이 MP18을 압도한다 이겁니다. 이게 묘하게 기분 나쁘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현실적 질문을 할게요. MP18은 탄창 교환에 걸리는 시간이 5초면 충분합니다. 5초 안에 32발이 완충돼요. 트렌치건은 6발 다 쏘고 재정비하는데 걸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제가 모형총, 우리 사무실에 있는 모형총으로 시험을 해봤는데 한 15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15초 걸려서 6발 장전한다고요? 그 사이에 공격당하면 어떡하려고요? 뭐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영상 보세요. 약실에 한 발씩 장전해가면서 쏠 수도 있고요. 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비장의 카드, 삭검 돌격도 가능합니다. 저기 MP18은 저기 삭검 자체가 안 되죠? 아이, 탄창 교차하고 쏴버리면 그만인데 뭐하러 6탄전 합니까? 아, 그렇군요. 아니, 동규는 그렇게 좋은 총 있으면서 왜 저렇게 산탄총 갖다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마무리 총평 가시죠. 왜 윈체스터 M1897 사트렌치건이 참모 청소기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모전에서의 최고의 선택은 오직 하나입니다. 산탄총은 병사들 간에 지켜지던 최소한의 배려마저 망각한 무기였으며 기관총이나 폭탄처럼 전쟁 당사국 누구나 쓰던 공평한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기관 단총을 압도했던 총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진 왜곡된 기록일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베르그만 MP18을 새롭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호전의 창, 베르그만 MP18 대 참호전의 방패, 윈체스터 M1897 트렌치건! 왜구를 상대로 전투를 치르는 척가군 병사들이 돌연 추적 속도를 늦춰 뒷돈 의혹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사건을 취재한 팬더 기자 자리에 있는데요. 자, 팬더 기자, 전투 현장에서 뒷돈 의혹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한마디로 적당히 추적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속도를 늦춰서 끝까지 안 쫓아오면 노략질한 물품을 조금 나눠주겠다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인데요. 척가군의 한 화병에게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하면 함께 보시죠. 우리가 말이요, 이 군기에는 정말 빡세거든. 이 우리 중에 대빵이 죽으면 우리 다 죽어. 연대 책임이야, 연대 책임. 다 죽는 거라고. 게다가 이 외놈들하고 뭘 작당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쫓아가기 바쁘구만. 아이, 그건 또 좀 참 거참네. 그러니까 거시기 그 외놈들이 우리 원앙지대에서 안 죽으라고 이렇게 막 도망치다가 훔친 걸 확 하고 뿌리고 가더라고. 뭐 그래가지고 뭐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지. 아, 인지상정 아니요, 인지상정! 눈앞에서 막 가티장 걸 쫙쫙쫙쫙 뿌려대는데 뭐 기자 같으면 뭐 그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거 주워가야지 그거. 근데 참 듣고 보니까 기분 나쁘네. 야, 너그 편집장 그거 남청도 살지? 내가 막 그 너그 편집장하고 밥도 먹고만 사우나도 가고 막 다 했어. 뭐 안 그래도 이 몇 놈 놓쳤다가 욕 잔뜩 먹기도 하고 몇몇 놈들은 그냥 죽다가 뭐 지들끼리 쌈박질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 위에서 무슨 뭐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뭐 뾰족한 수가 나오겠어? 눈치 빠르고 손 빠른 애가 주워 먹는 거지. 그런 거지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뇌물이나 부정이 개입한 게 아니라 단순히 무력에 눈이 먼 것 같은데 이걸 다행이라고 봐야 하는지 좀 애매하네요. 뭐 다행이라고 봐야죠. 부정이 개입되는 순간 군 자체가 흔들렸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적을 도망치게 놔둔 점은 큰 문제였다 하겠습니다. 척계관 장군이 하루빨리 대응책을 내놓길 기대하겠습니다. 무력에 눈이 멀어 적을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2회차 정도 돈 얘기가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오나 할 때쯤 등장했네요. 나와줘야죠. 머니 나와줘야죠. 머니 머니 머니. 실제로 왜구들이 추격이 거세지면 노략질과 금은걸 막 뿌렸어요. 척가군 이 보화를 따로 챙기지 못하게 규율로 정해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 과거의 군대는 이 동서를 막론하고 이 노략질의 기본이었습니다. 지휘관들도 이를 허용했었죠. 하물며 왜구는 노략질을 위해 모인 해적들이었고 이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노략질한 금풀을 뿌리고 그걸 명나라 병사들이 죽는 건 뭐 인간으로서 뭐 당연한 뭐 그런 뭐 인지상정이었죠. 그 인지상정을 외치던 병사의 표정이 지금도 제 눈앞에 선합니다. 그게 뭐 휴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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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두 번 휴머니즘이 넘치면 나라도 2번 이상 팔아먹을 기세인 것 같은데. 충분히 팔아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제 눈앞에 막 다이아몬드 반지가 막 이렇게 굴러다니고 금은 보화가 와 굴러다니면 흔들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척계강이 내놓은 묘안이 있습니다. N빵이죠? N분의 1. 아, n분의 1. 혹시 외구가 흘리고 간 거는 우리 모두 공평하게 나눠 갖자. 설마? 네, 맞습니다. 오, 정말요? 나중에 이거 정산해 줄 테니까 일단 외놈부터 잡자. 이거 나중에 다 정산해 줄게. 다 기억하고 있어. 대신 옆으로 눈 굴리다가 외구 이전에 내가 박살내 주겠다. 오. 늦어지면 네 머리가 잘린다. 그리고 아예 이렇게 뿌려놓은 재물수가는 병사를 따로 두고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추후에 균등하게 n분의 2씩 나눠줬어요. 일설에서는 은하로 환산해서 나눠 지급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훌륭한 지휘관이네요. 합리적인 선택. 특히나 이 원앙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팀워크가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진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면 중요한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대장이 뭐 죽기라도 했다간 진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돼가지고 연대로 책임지고 죄다 이 목이 날아갈 판이었으니까 더더욱 그랬죠. 기본적으로 원앙진 자체가 12명으로 이루어진 부대원 모두가 한 몸뚱이처럼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혹독한 훈련을 통해 완성되는 진영이었고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곧장 백병전 귀신이었던 외구들에게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외구들은 기가 막히게 우두머리를 베려고 달려들고 했었죠. 저놈만 잡으면 된다. 아차하면 다 졌거든요. 당시 동아시아에서 일본도든 외구를 상대할 때 그 금은 모아에 눈 돌아가는 그런 정신 상태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척계강이 내린 이 조치가 승리를 위해서는 정말로 반드시 필요했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전열을 유지하기 위해 처벌은 물론 보상도 꼼꼼하게 챙겨줬습니다. 오, 보상이라면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보상을 다 줬습니다. 일단 1년마다 은하 10량씩 지급됐는데 지금 돈으로면 6천이면 우리 돈 한 100여만 원쯤 됩니다. 오. 네, 또 여기다가 이 보너스가 있습니다. 아까 그 목자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옛날에는 그 보상을 위한 그 증거 자료가 잘린 수급, 그러니까 뭐 목이나 뭐 귀, 코였습니다. 아무리 좀 시대가 다르다고 하지만 조금 잔인하네요. 근데 네, 일본에도 우리 조상들의 귀가 묻혀있는 귀무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 기무덤이라고 해도 이게 귀보다 코가 더 많이 붙여 있죠.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자신들의 정가를 보고하기 위해 가지고 조선 백성들 코하고 귀를 베어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귀와 코를 베어가기도 했었죠. 외놈들 진짜. 척계강은 이렇게 싸우는 중에 목만 모으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공평무사라는 말이 좀 떠오르는데 사사롭게 이득을 취하는 방법은 차단을 하고 대신에 확실하게 나중에 챙겨주고 나머지 방식을 쓰려고 하면은 벌하고. 공도 확실하게 인정해주고 이게 장계를 올려주고 보고도 다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순신 장군님과도 꽤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군더더기 없이 현실에 맞는 것만 취하고 어마어마한 군기로 다스려가지고 주변에 민폐 안 끼치고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계속 승리를 취했다는 점만 보면 상당히 비슷하죠. 근데 사실 눈에 보이면 또 갖고 싶고 그렇죠. 그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니까 그래도 규율 그리고 확실한 보상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겠구나. 그렇죠. 해낼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역시 사람은 무력에 지배당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휴머니즘이라니까요. 휴머니즘. 두 번만 휴머니즘 했으면 나라 팔아먹을 거야 아마. 인간의 마음이란. 뭐 그렇죠. 그런 거죠 뭐. 갈 때. 네. 일찍이 나폴레옹은 한 마리 양이 이끄는 1000마리 이리 때는 한 마리 이리가 이끄는 1000마리 양 때 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전쟁에서 지휘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긴 생긴 겁니다. 역시 나폴레옹은 명언 제조기네요. 네, 우리의 역사, 임진왜란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있고 없고가 달랐다고 하던데 비슷한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그 전쟁이 지휘관 혼자서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병사는 지휘관의 명령대로 움직이지만 이 명령대로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뭐 훈련이라든가 뭐 규율이라든가 네, 뭐 그런 이런 거 건가요? 기본으로 가야죠. 네. 그런데 예부터 전쟁의 대부분은 무협지성 초절정 고수의 양밀학살 같은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우 강한 훈련을 소화한 그 초엘리트 부대들도 분명 있지만은 전쟁에서 많은 부분을 떠맡는 것은 인간한 장교들이 아닌 보통의 병사들입니다. 병사 모두가 초엘리트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지휘관이라는 존재가 이 전쟁에서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훌륭한 지휘관은 엘리트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아니라 각기 평범한 일반 병사를 잘 조직해내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그 방법론이 조금씩 다를 뿐 사실 뭐 정답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해는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주 평범한 일반 병사들로 한 팀을 이뤄서 큰 승리를 일궈내는 일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오늘 이야기를 돌이켜 보자면은 왜구를 상대하기에 원앙진을 창시한 척기강도 바로 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원앙진을 구성하는 무기는 이 각기 들고 있는 무기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 공격 효과가 그렇게 뭐 뛰어난 건 아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거에 합쳐질 때 상대하기 버겁던 왜구를 하나하나 잡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잘 모아서 잘 조합해서 잘 이끌면 된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강화하는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부수기 위한 조합을 찾아내 조직하는 것이 지휘관의 역할이자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명언이 바로 이 조직과 조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의 명언이 오늘의 그게 아니었어요? 페이크였습니다. 오늘 명언의 주인공은 바로 중화민국의 총통이었던 장제스입니다. 타이완의 장제스요? 네, 순월의 뒤를 이어 중국을 통일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직이란 곧 배합이며 결코 온갖 잡것을 끌어모은다는 뜻이 아니다. 계획성 있고 목적과 조리와 계통과 규율이 정밀하게 융합하여 최고도의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공동의 일치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외우신 겁니까? 읽었습니다. 모름지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요소를 좀 잘 모으면 또 잘 섞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조합의 본질인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셋의 조합은 어떤가요? 나름 괜찮은 구성 아닙니까? 선생님이 말이 없네요. 제가 보기엔 뭐 훌륭하다고 봅니다. 진짜? 그렇네.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밀리터리의 향기가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좀 느껴집니다. 느껴지죠. 네. 이 밀떡 새싹에서 스멜. 하고 냄새. 다음 주에도 더 멋진 조합으로 시너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청자가 밀떡이 되는 그날까지. 천만 밀떡 양성 프로젝트. 밀리터리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무기의 불법 복제 또는 훔치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쟤 한다는데 뭐 하는 거야? 3일 동안 뭐 한 게 뭐야 쟤는? 사막 방울뱀, 즉 어허! 마인드라는 별명이 붙게 되죠. 트러블 메이커라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하나 도둑질을 했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제대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거죠. 형제들도 또 아무도 모르게 고민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매일 밤도 잠을 못 잡니다. 그렇군요.